안녕하세요. 노동법 1 강의 진행을 맡은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1강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항상 첫 장은 좀 새롭죠? 마음가짐을 좀 다부지게 먹으면서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비중부터 볼게요. 우리 OT 때 잠깐 했지만 요거 보시면 우리 노동법 1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될 것인지 챕터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책 우리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그죠? 그 표지 거기 바로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에 좀 참고를 하시면 목차 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목차 있죠? 거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되 오늘은 총설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그죠? 총설 부분 중에 일부를 강의를 할 건데 이 총설 부분 우리 챕터 1에서 나오는 게 몇 문제예요? 한 문제. 즉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에서 4점을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문제 나올 건데 어디에서 나올 거냐? 우리 목차 먼저 볼게요. 자, 항상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목차를 먼저 보고 어느 부분에 좀 강약 조절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목차는 어디에 있는 거 볼 거냐면 우리 본문 들어가잖아요. 그죠? 본문 들어가면 제1절이라고 본문 내용 나와 있어요. 거기 큰 숫자 옆에 목차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 제1절 위에 빈 공간에다가 한 문제 출제라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챕터 1에서 한 문제 출제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지금 요 목차 보는 거예요. 그죠? 한 문제 출제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에 노동법의 개념이 있어요. 노동법이 도대체 뭐냐? 자, 우리 법전에 근로기준법 또는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노조법이라고 되어 있지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노동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이랑 기타 노동관계에 관련 있는 법들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노동법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전을 해서 정립이 되게 됐는지를 공부하는 이해를 위한 부분이 노동법의 개념 부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노동법의 특수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개념에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근대 시민법의 수정 원리로서 그렇죠? 수정이 되어서 상당 부분 사회법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된 우리 노동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 역시 이해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이쪽에서 나와요. 그죠? 제3절의 노동법의 경향에서 로마자 5번 보시면 로마자 5번에 보시면 ILO 조약이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게 20년도, 21년도에 시험이 나왔지만 22년도에도 출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왜요? 저 협약에 대한 비준은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비준하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드디어 비준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개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준하지 않은 것이 딱 1개밖에 안 남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 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2022년도 1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조약은 이제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쵸? 작년에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그죠?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죠? 시험 볼 때, 그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4개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중간에 이제 다 비준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시험 볼 때는 요게 변경이 됐어요.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제4절에 나와 있는 노동법의 법원. 굉장히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출제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에 비준 안 한 거 뭔지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 법원이 무엇인지 그죠? 법의 존재 형식 내지는 판사가 그죠? 법관이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당부당을 뭔가 판단을 하는 뭔가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이 법원으로 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이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법원이 아닌 것들, 행정해석하고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할 거고요.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법원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요. 법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죠?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뭔가 판단 요소가 되는, 판단 근거가 되는 것들이 효력의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헌법부터 쭉 기타 법에 대한 순서들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쵸? 특히나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법단 취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 효력 순서는 우리가 이제 노동법을 1, 2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수없이도 나오는 거라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요 우선순위 같은 것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구나 라는 걸 좀 염두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1절이랑 2절은 이해 용도로 워밍업 수준이에요. 워밍업 수준으로 일단 봐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는 저희 1강이니까 우리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OT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색깔을 여러 개로 좀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출 문제는 주황색 형광펜이든 색연필이든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실 때 학생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직장인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시간이 뭐 학원에 못 가고 또는 뭐 나는 온라인이 좀 더 맞는다 라고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들어올 때 제가 뭐 예복습 하라는 얘기를 뭐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실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이라고 거창하게 할 것도 없어요. 저희 딱 동영상 들으실 때 앞에 딱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 전에 한 5분, 10분 정도만 딱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는 두 가지로 해요. 문제를 먼저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눈으로 보고 오는데 그거 보고 오면 약간 처음에 문제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하나 좀 우회적인 방법이 있는 게 자, 모든 것은 절단이 길게 가면 그러니까 챕터가 짧으면 1장 같은 거는 우리가 총설 부분 내용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저는 장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좀 챕터가 조금 내용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반 정도 나눠가지고 뭐를 먼저 하시냐면 우리가 저 수업을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의 기출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출 표시. 본문에 있어서 보시면 어떤 거 예를 드릴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제가 1절, 2절은 내용 이해를 위한 거라고 했죠? 자, 3절에 보면은 우리 기출문제 체크가 드디어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자 5번에 ILO 국제노동기구 보시면 기출해서 17, 18, 19, 20, 21이라고 5개가 빠바박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내가 특히나 뭐 틀렸던 부분이면 더 좋고요. 그럼 따로 체크 표시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은 여기 사실은 8개 중에서도요. 우리가 비준하지 않았던 거. 여기 지금 체크가 기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X, X5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형광펜으로 쭉 칠해 놓습니다. 뭐 여기에 원체 기출이 많이 됐으니까 제목에다가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각각의 항목에다가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출 체크하고 또 밑에 3번의 가입 보시면 기출 2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색칠 공부를 하시면 눈으로 그냥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색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ILO에서 나왔고 가입에서 나왔고. 그렇죠? 뒤에 4절 넘어가시면 뭔가 그냥 한눈에 봐도 기출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실정노동법에서 1번에 로마츠 2에 실정노동법에서 국제법도 기출이 나왔고 노동관습법도 2번이나 나왔고. 그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형광펜으로 기출 표시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약 조절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올 때 이미 기출에서 오답으로 뭔가 출제가 여러 번 변형된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짚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오답이 나왔다까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딱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틀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놓으면 그 부분 여러 번 복습하면 그 해당 부분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요렇게 공부를 조금 얄밉고, 그죠?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공부하기 싫은 부분만 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기출 체크라는 거구나. 자, 지금 기출 체크를 할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권고를 해드리는 거는 뒤에 보면 우리 내용이 끝나고 나면 실전 대비 문제라고, 그죠? 문제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푸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수업 끝나고 나서 푸시더라도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를 속이고 안다라고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출 체크를 하기 전에 그 기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이 실제 기출 지문에서 문제가 된 건지는 요 본문만 봐서는 바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를. 거꾸로 공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번에 보니까 예시 들어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이라서. 자, 1번 보니까 법원이래요.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 뭔가 법원 파트가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은 뭐 예규 ILO, 노동관행 막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럼 법원에 대한 설명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노동관계법에 대한 게 뭔가 나오고요. 3번도 또 법원이네요. 4번도 또 법원이네요. 그죠? 5번 ILO, 6번도 ILO, 7번 법원, 8번 법원이에요. 즉 법원이랑 ILO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08번이다. 그러면 1, 2, 3, 4, 5 보기가 있을 때 문제에서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리고 문제 핵심 포인트가 법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출을 먼저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법원에다 동그라미를 일단 해놓고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이든 옳은 것이든 문제에다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봤을 때 과목별로 이게 문제가 끊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노동법 1, 2, 사회보험법, 뭐 경영학, 민법 다 한꺼번에 문제가 나와서 100문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문제가 넘어가나요? 어쨌든 자,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뭐 시간 조절 문제지만 사실은 밀렸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밀렸으실까 봐 답안지를. 그죠? 그럴까 봐 지금 걱정이 돼서 문제에다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눈에 띄게 X면 X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 쓰실 때 그 막 획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특히나 그 전날에 잠 못 자고 막 가면 그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이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에요.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X 한 다음에 답을 먼저 봐요. 답을 먼저 봐서 답이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답은 이제 2번이 틀린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번에다가 일단 틀린 답을 하시고 그죠? 2번에 틀린 답 하시고 이거 맞고 어느 부분이 틀린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번 쓱쓱쓱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맞는 질문 여기서 틀리는데 여기서가 뭔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거를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면 그쵸? 한 뭐 2번 정도 하고 수업을 먼저 들어오시면 이게 이래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고 우리 똑똑하게 공부해야죠. 시간 조금만 덜 드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본문 바로 볼게요. 제 1절 노동법의 개념 있는데요. 정의 있죠? 뭐 이거는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힘 빼고 편안하게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정의라고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죠? 근로기준법, 노조법, 뭐 근참법도 있을 것이고요. 근로자 퇴직급여법도 있을 것이고 뭐 파견법, 기간제 근로자법 기타 등등의 노동관계와 관련되는 뭔가 법령들의 총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노동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민법과 노동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로마자 2번에서는요. 보시면 자, 거기 밑에 있는 박스는 우리가 이해는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동법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읽어볼게요. 근대 시민법은 소유권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의 절대적인 보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주의를 그 기본 원리로 하는데요. 자, 문제는 자, 시민법과 노동법의 구별에서 그 왼쪽 박스에 있는 거 보시면 사적 자치 있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고요.
계약 자유, 과실 책임, 단결 활동 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근대 시민법에 뭔가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수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적 자치 또는 그 밑에 있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계약 자유 원칙 한번 볼게요. 자, 계약 자유다. 계약이 완전한 자유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용자하고, 그죠? 근로자하고 계약을 해요.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계약을 하는데 둘 다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대등한 관계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던 간에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력의 공급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일을 해.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4,000원에 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계약 안 하고 이 사람이랑 하겠죠. 여기서 또 다운을 해요. 그러면 금액이 점점점 내려갈 수 있겠죠. 즉 뭐예요? 열악한 근로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뭐예요?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 아동들. 그죠? 아동들도 1대1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아동이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은 급여와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과실 책임주의도 한번 볼게요. 자, 과실 책임주의도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가 몸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해서 작업 도중에 살짝 실수를 해서 그죠? 뭐 졸다가 그랬든 뭐를 하다 그랬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과실 책임주의를 넣는다라고 하면 근로자 과실이니까 사실 이거 산재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네가 실수해서 다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부분 무과실 책임주의를 딱 천명하고 있는 우리 산재로 이제 보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 실제 이렇게 뭐 재해에 노출되는 게 조금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단결 활동의 금지하고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랑 조금 묶어서 보면 단결 활동의 금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단결 활동을 금지해요?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관철시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해야 되는 거지 딴 사람이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집단의 힘으로 뭉치는 것 자체가 계약 자유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법에서는 이 단결권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결 활동이 금지가 되는 게 계약 자유에 반하니까 이런 게 생겼구나.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단결 활동을 명확하게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개개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 근로조건이 또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여기에 엮어서 바로 자유로운 그 해고가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뭔가 모순점들이 이제 계속 대두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로마자 투번의 마지막 줄 있죠?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수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밑에다가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적 재산, 사유재산제 요런 거는 다 전제를 해서 근대 시민법의 원리들이 수정이 된 게 바로 노동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된 게 그 옆에 박스에 있는 노동법 밑에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 절대의 원칙도 이제는 정당한 단결권,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뭐 어떻게 돼요? 뒤에서 배울 거지만 그렇죠. 민형사 면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던 중에 뭔가 조그마한 시설물에 뭐 손상이 있다던가, 그죠? 아니면 사용자의 영업권, 경영권이 약간 제한되는 게 있다 그래도 정당한 쟁의 활동이라 그러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요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하나의 수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동법으로 오면서 사회법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돼서 수정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밑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밑에를 좀 다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그릴 건데, 자, 여기에 사업주, 사용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일반 개개 근로자가 있어서는 사실은 요 부등호가 지금 제가 똑바로 그린 건데 요게 평행이 안 돼 있고요. 그죠? 사용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어야겠죠. 요거를 바로 노동법이 수정을 하는 게, 자, 여기에 32조, 헌법 32조에 들어오는 우리, 그죠? 근로의 권리, 근로권이라는 거. 그 다음 헌법 34조에 있는 우리 노동 3권, 우리 노동법 이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쵸?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요, 우리가 이제 개별법이라고 알고 있는 근기법, 그죠? 우리가 집단법이라고 알고 있는 노조법, 요것들이 근거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즉, 개인의 한 명의 그 근로자를요, 이제 법이 들어와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들어와서 최소한의 보호 한도를 규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혼자서만 하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평등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하나 보완돼서 들어온 것이 헌법 33조에 근거하는 이 집단법, 노동 3권입니다. 그죠? 요 노조법이 들어와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단체 형성을 하도록 해주게 해서요. 결론은, 자, 집단의 힘은 결국 뭐예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좀 가지고 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개별적인 근로권, 개별적인 요 근기법에 의한 근로 조건들을 요 33조가 보완을 해주는구나. 이 집단법이 개별법을 좀 보완,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기울어진 시소였던 것들을 우리가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평등을 조금 가지고 오게 하는, 이러한 시소를 좀 맞춰주게 하는 것들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트로 할 때 요 시소를 좀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속노동관계 볼 건데요. 자, 종속노동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거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는, 처음 내지는 두 번째 보게 되는 판례에서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자, 종속노동이라는 게 뭔지가 조금 아셔야 돼요. 종속노동이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냐. 그럼 본문 좀 볼게요. 자, 노동법은요, 샤프로 살짝 밑줄을 긋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그 옆에 쪽 보시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에 좀 종속이 되는지 볼게요. 자, 종속노동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거에 종속이 되냐면, 내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에 하나가 종속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인적 종속이 됩니다. 사용자의 종속이 되는 거. 그걸 바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나와 있는 2번의 인격적 종속, 그 다음 양가로 2번의 경제적 종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 종속이라는 거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구나. 그 다음 옆에 있는 경제적 종속이라는 거는 내가 임금의 종속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밑에 까시고요. 이거는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뒤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다 배울 건데, 자, 법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조문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르니까 다르게 되어 있겠죠. 왜요? 근기법의 목적이랑 노조법의 목적이랑 다릅니다.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도 좀 달라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건데, 즉 인격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로기준법 측면에서 조금 더 경제적 종속보다는 인적 종속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왜요? 그 사업장에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적 종속이라고 하고요. 이 근로계약은 1대1 관계잖아요. 그 사용자하고 나, 근로자 사이에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즉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적 종속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가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경제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얘는 노조법 쪽에서 오히려 포커스가 조금 더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조법은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한이 없어졌어요. 실업자든 그죠? 해고가 된 자든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협약을 우리가 비준을 했으니까 다 법이 다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노조법이 작년에 대대적인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뭐 물론 있지만 이 경제적인 종속이라는 게 조금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밑에 좀 깔고 뒤에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속 노동이라는 게 요런 두 개가 좀 있구나. 그죠?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검토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는 인격적 종속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나 이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서는 경제적 종속 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뒤에 노조법 할 때 판례가 나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거기서 체크할게요. 자, 로마자 4번 보시면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서든 지금 처음 이제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든 법은 대부분의 법은요. 1조에 보면 대부분 이 법에 대한 목적과 이념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2조나 뭐 3조 그 근방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법에서 쓰는 개념정의 규정이 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기법 1조에도 근기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헌법에 따라 되어 있죠? 여기 32조라고 좀 체크를 하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2조 제3항입니다. 그죠? 헌법에 따라 거기 위에다가 32조 제3항이라고 체크를 해 놓고요.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왜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 법률이 바로 근기법이에요. 헌법 23조에 헌법 32조에 근거를 가진 법이 바로 근기법입니다. 자,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이 근기법의 목적이에요. 즉, 뭔가 근기법으로 보호돼야 되는 최저한의 테두리를 좀 정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에서 결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을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노조법 1조는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달달달 앞으로 가면 외우시게 될 건데요. 보시면 헌법에 의한 또 돼 있죠? 요거 헌법 33조예요. 노동 3권입니다.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요 세 개도 암기를 하게 될 거고요.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우리가 노동 3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동 3권을 보장해서 끊고 결국 뭐예요? 밑줄을 그세요. 거기는 펜으로 밑줄 긋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여기를 밑줄을 그시고요. 이거는 2차 가면 여러분들 그냥 손을 툭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법전에 물론 있지만 그만큼 자주 할 거거든요. 자, 노조법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개별 근로자의 그쵸? 개별 근로자들의 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즉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 목적인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노동조합의 행동은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정이 안 되겠죠. 이 목적에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일단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모를 하고 그 다음 노동관계를 좀 공정하게 조정을 해서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해서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 뒤에 있는 거는 또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에 대한 그 분쟁에 대한 해결 그리고 기타 그 노동자와 사용자 외에 그죠? 기타 그 참여해서 뭐라 그러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것까지 노조법에서 좀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노동법의 특수성을 좀 볼 건데요. 이거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공법과 사법의 교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밑줄 그실 것도 없어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자, 시민법 체계의 사법적 원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수정을 체크를 했었으니까 또 밑줄 긋지 않겠습니다. 그죠? 요게 이런 것들이 이 근대 시민법에 대한 모순들이 수정이 된 거구나. 부정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법의 영역, 아까 사회법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법 영역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동이 상품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을 제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협약에서도 배우겠지만 보시면 다른 상품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단순한 물건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샤프로 인격권이다라고 하나만 좀 적을게요. 인격권 이렇게만 좀 적어 놓으세요. 뒤에 나중에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노동은 뭔가 기타 다른 재화, 상품이랑은 달리 인간의 인격권이 좀 들어가 있는 특수한 성질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실질적 평등과 배분적 정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형식적인 평등일 때는 사용자가 이만큼, 근로자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거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형식적인 평등, 기계적인 평등입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수정을 해서 이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과 배분적 정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집단적 자치의 존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딱 근대 시민법에서는 단결권 자체를 부정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집단적 자치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거는 그냥 외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눈으로 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큰 주제로 배울 건데 여기에 근로자의 집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요. 또는 여기 보시면 그 노조법의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노사의 합의를 가장 사적 자치, 노사의 자치 요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밑바탕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 조정을 들어가든 뭐를 할 때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집단적 자치를 좀 존중을 하는 제도들이 좀 나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노동법을 배워가기 위한 기초적인 것을 조금 토지를 좀 밑에 작업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